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적혀있기를 최유경은 1343년 중해왕 복위 4년에 태어나 1413년 태종 13년에 사망하였다.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경지이고 호는 죽정이다. 할아버지는 선부 전서 상호군 최득평이고 아버지는 감찰대부 최재이다. 어머니는 무안군 부인 박시로 군부 정랑 박윤유의 딸이다. 평도공의 호가 죽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호를 돌아가신 데 시호가 내려졌고 가문에서 그걸 연시를 해가지고 가문에서도 평도공이라 부르고 사회에서도 평도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 이름을 평도 최유경 묘역이라 안 그러고 죽정 최유경 묘역이라 했는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죽정 최유경 묘역이라 한다는 얘기는 평도라는 시호를 연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게 되거든요. 아마도 후손 중에 그 시호를 연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그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점 막연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그 참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 평도공 가문의 후손들 보고 죽정공 그러면 아마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상의 그 시호를 연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개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약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시호가 내려지는 경우죠.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내린 시호를 연시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호를 연시하지 않은 경우를 저희 전주채씨 가문에서 들어보자면은 문성공계 중랑장공파의 연촌공 최덕지 그리고 저기 알염사공파 해평종회의 그 인제공 최현 이런 분들은 시호를 연시하지 않았어요.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문성 가문에서도 저기 저 고성종회의 의민공 의숙공 같은 경우도 원래 소호고 소계호가 있는데 시호가 내렸기 때문에 그걸 연시를 해서 지금도 의민공 의숙공 그리 부르지 소계공 소호공 소계공으로 안 부르거든요. 근데 연천공의 경우는 지금 연천공이라 부르지 시호로 문숙공이라 부르는 사람이 없죠. 연시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근데 시호를 연시하지 않는 그 이유를 보면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자신이 그 돌아가실 때 그 조정이 임금의 생각, 자기 생각하고 그 임금의 그 생각이 상반되는 경우, 나는 그 임금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내린 시호가 외람되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경우인데, 제가 볼 때 그 연천공은 내가 그 임금을 따를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그 연시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인제공의 경우는 외람되다 생각해서 연시를 안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시호가 내리면은 그걸 영광이라 생각하고 모두 연시를 합니다. 아까 의민공 우수군 같은 경우는 그걸 영광이라 생각하고 그걸 연시를 한 거죠. 돌아가시고 뭐 몇백 년 뒤에 내린 시호지만 해도. 연천공은 처음에는 시호가 없었죠. 왜냐하면 돌아가실 당시에 연천공은 그 당시 정권을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천공이 돌아가실 무렵이 뭐냐면 단종 말로 계유정난으로 그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아서 모든 권한을 그 행사할 때였기 때문에 연천공은 계유정난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세조가 정권을 왕위에 오르자마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자신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연천공한테 세조가 시호를 내릴 이유도 없고, 내려도 연시를 안 받아줬겠죠. 연천공 쪽에서 반대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훗날에 문숙공이라고 이제 시호가 내려졌는데, 그때도 후손은 연시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랬겠죠. 그 세조로부터 쭉 후손이, 결국 전부 조선왕실이 다 세조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안 했다 저는 그리 보죠. 그런데 평도공의 경우는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태조와 태종이 다스리던 조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조선을 개국하는데 무지무지 기여를 했고 또 높은 벼슬에 올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시던 태종이 시호를 내렸어요. 태종이 내린 시호니까 자기가 그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정부고 또 외람되지도 않기 때문에 연시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평도공이 외람되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따르던 정부인데 거기서 내린 시호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후손들이 연시를 거부하고 옛날 호로 죽정이라고 되돌아간다면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도공의 아버지는 문정공 최제로 1303년에 태어나 1378년에 돌아가셨는데 보물 제710호 동인지문 사육과 보물 제1089호 동인지문 우칠에서 검토한 바 있다. 평도공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형님 두 분이 있으니 판서공 최삼위와 좌윤공 최덕성이다. 판서공 후손은 알염사공파로 후손이 전해오고 있으나 가문이 한미하고 좌윤공은 후손이 전해오지 않는다. 평도공 후손은 한성 판윤공 최사의 후손이 판윤공파이고 양도공 최사의 후손이 양도공파이며 지평공 최사의 후손이 지평공파이고 경절공 최사강 후손이 경절공파이며 첨추공 최사영 후손이 첨추공파이고 단무공 최사흥 후손이 단무공파로 여섯 가문이 모두 왕성하다. 특히 경절공파는 앞서 다룬 바 있는 지천공 최명길, 명곡공 최석정 등 저명인사가 많고 첨추공파 14세, 감사공 최홍하는 1567년, 명종 22년 전력감사로 재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족보, 윤경보를 만들었는데 실물은 전해오지 않고 서문 등 일부만 전해오고 있다. 흔히 문열공제 가문을 부르기를 평도공집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평도공을 비주로 본다 해서 문제될 게 별로 없죠. 태종실록에는 평도공의 졸기가 아주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에 보면 평도공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한 개도 보탠 게 없이 졸기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을 수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태종실록에 그 졸기가 그만큼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평도공이라는 인물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태종실록 13년 6월 24일에 수록된 평도공 졸기에는 1372년 공민왕 21년에 판도 좌랑에 임명되었는데 그때 각도 오염의 연분이 모두 강호에게 점령당하였으므로 최유경이 갖추어 그를 올려 아뢰어 모든 연분을 염창에 소속하게 하였다. 소금이 맛을 내고 음식물을 저장하는 데에 쓰이지만 무엇보다 소금은 생존 필수품이다.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각 나라의 산업과 무역에 이용되었고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활용되면서 소금은 하얀 황금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는 소금과 관련된 어휘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급여를 뜻하는 셀러리는 라틴어로 소금을 살돈이라는 뜻을 가진 셀라리움에서 유래됐는데 셀라리움은 로마 시대의 관료와 군인에게 소금을 살 수 있게 지급됐던 특별 수당을 말한다. 소금염이라는 한자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왼쪽 윗부분은 신하, 오른쪽 윗부분은 소금물,
그리고 아래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금은 국가에서 관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소금을 중요하게 여겨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들도 소금을 귀하게 여겼다. 소금이라는 우리말은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한 소와 금처럼 귀하다는 뜻으로, 또 작은 금이라는 뜻으로 소금으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생존 필수품이라는 점에서는 물론 과거에는 생산이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소금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소금 역사는 약 1000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식이 아닌 우리 자염이라고 그러죠. 자연 방식. 이렇게 끓일 자자, 소금 연자,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 소금입니다. 갯벌을 우리 그 조금 때 물이 안 들어올 때 바다에 있는 갯벌을 우리가 소나 도구를 이용해서 썰이질을 합니다. 썰이질을 해서 그걸 계속 썰이질을 하게 되면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갯벌에 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갯벌을 바닷물로 여과를 시켜서 그 물을 길러다가 솥에 넣고 끓이는 방식이었죠. 이후 일제강점기,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천일제염법이 들어오면서 전통자염은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정부 전매제를 거쳐 1962년 민영화되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소금이 제조 판매되고 있다. 평도공은 1372년에 그 판도사 자랑이 되어가지고 각 도에서 국가가 전매하는 그 소금, 그 의염이라 그래요. 의염을 만드는 솥, 그 염분을 그 지방에서 그 힘이 센 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그 사실을 조정해라가 진단을 해가지고 염분을 그 개인이 소유 못하게 하고 염창에 소속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기 일본 도쿄 시부야에 가면은 그 담배와 소금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고대에 그 전매를 하던 물건을 그 전시하는 전시관인데, 고대에는 고려나 조선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이 소금은 매우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전매를 했어요. 다. 지금은 전매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담배 필 때는 그 담배를 전매를 했거든요. 전매청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인삼도 전매를 했죠. 왜냐면 그 뭐 이문이 엄청 많이 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못 팔게 하고 전매를 했는데, 지금은 그걸 담배 인삼공사는 공사니까 그 전매청이 아니죠. 전매청 국가 관청이었고, 고대에는 소금이 그렇게 비싼 물건이었는데 그 소금을 장악하면은 그 지역의 경제권을 완전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 1372년이면은 고려가 1392년에 망했으니까 망하기 20년 전이에요. 그때까지 지방 호족들이 그 소금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신라 시대는 신라 호족이 국왕하고 맞먹었어요. 국왕이나 마찬가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 고려 시대 와서부터는 힘이 빠졌죠. 자꾸 빠졌는데도 고려가 망하기 20년 전에까지도 소금을 장악할 정도로 그 호족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기록입니다.